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노 부부의 숨겨진 사랑. 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마을에 김진사 댁이 있었다. 김진사는 40이 넘어든 늦둥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그의 아내 이씨 부인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미인이자 현모양처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뒷마당에는 김진사가 신혼 때 아내를 위해 심은 사계절 내내 매화꽃이 피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진사님 내외의 사랑이 워낙 깊어서 매화나무도 감동했나 보다 라며 웃어넘겼지만 사실 이 나무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다. 김진사는 젊은 시절 금강산에서 공부하던 중 한 신선을 만났는데 그 신선이 진정한 사랑을 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몸을 선사하리라 며 준 매화씨가 바로 이 나무의 시작이었다. 신선은 또한 경고했다. 이 나무의 꽃잎이 모두 떨어지는 날 너의 사랑도 시험에 들 것이니라. 김진사는 처음엔 그저 전설 같은 이야기라니 했지만 결혼 후 30년 동안 매화나무가 정말 사계절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며 신선의 말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최근 들어 매화 꽃잎들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다. 여보, 오늘따라 매화 향기가 유난히 진하네요. 이씨 부인이 차를 우리며 말했다. 김진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쓸쓸히 미소 지었다. 매화 꽃잎이 또 몇 장 떨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을 부인이 알까봐 애써 태연한 척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묵직한 아픔,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악몽들. 아버님, 오늘 한양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아들이 들어와 서신을 건넸다. 내용을 펼쳐본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양의 명의 허준의 제자라는 의원이 보낸 서신이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다. 진사님께서 지난번 한양 나들이 때 보인 증상들을 종합해보니 매우 위험한 병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빨리 한양으로 오셔서 정확한 진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진사는 서신을 재빨리 품 안에 숨겼다. 이씨 부인이 궁금한 듯 쳐다보자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요. 한양 친구가 안부를 묻는 거요. 그날 밤 김진사는 매화나무 아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달빛이 매화 꽃잎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문득 30년 전 신선의 말이 떠올랐다. 너의 사랑도 시험에 들 것이니라. 혹시 이것이 그 시험인 걸까? 자신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아내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김진사는 조용히 결심했다. 아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자신의 병을 끝까지 숨기기로. 그것이 30년간 자신을 사랑해준 아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바람이 불어 매화 꽃잎 몇 장이 더 떨어졌다. 김진사는 그 꽃잎들을 주워 품에 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내와 함께 아침상을 받았다. 하지만 밥 한 술을 뜨기도 힘들 정도로 속이 메스꺼웠다. 여보,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혹시 어디 아픈 곳이라도? 이씨 부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김진사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저 요즘 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봐. 오늘 한양에 볼 일이 있어 다녀오겠소. 한양이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김진사는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이 친구가 새로 관직에 올랐다며 축하 인사나 하러 가려고. 사실 그는 어젯밤 깊이 고민한 끝에 몰래 한양의 의원을 찾아가 정확한 병명을 알아보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아내에게는 절대 들키지 않게, 그리고 최대한 빨리 돌아와서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하기로. 그럼 제가 따라가서. 아니요. 김진사가 너무 급하게 말을 막아서 이씨 부인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아, 미안하오. 그게 남자들끼리 모이는 자리라서 당신이 가면 오히려 불편할 것 같아서. 이씨 부인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남편을 믿기로 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김진사는 서둘러 길을 떠났다. 평소 같으면 여유롭게 풍경을 즐기며 가던 한양길이었지만 이번에는 말에게 채찍질을 가하며 달렸다.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아픈 기운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한양에 도착한 김진사는 곧장 동대문 근처에 있는 의원을 찾았다. 허준의 제자라는 박 의원은 김진사를 진찰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진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하다니? 정확히 무슨 병인가요? 옛 의사에서 심화병이라고 부르는 병인데 마음의 화가 몸 전체로 퍼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특히 진사님처럼 감정이 깊고 사랑이 많은 분들에게 종종 나타나지요. 김진사는 깜짝 놀랐다. 사랑이 많아서 생기는 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깊은 사랑은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하거든요. 특히 상대방을 잃을까봐 하는 걱정,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몸에 독이 되는 것입니다. 박 의원의 말을 듣고 김진사는 매화나무에 신선히 했던 말이 떠올랐다. 정말 이것이 사랑의 시험이었던 것일까? 치료 방법은 없습니까? 박 의원이 고개를 저었다. 안타깝게도 이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만 가능하지요. 하지만 뭡니까? 만약 진사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김진사는 복잡한 심정으로 의원을 나왔다. 아내와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병을 털어놓는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걱정할까? 돌아가는 길에 김진사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다. 아내에게 직접 말하는 대신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내의 진심도 확인해 보는 것이었다. 그는 시장에서 특별한 물건 하나를 샀다. 바로 마음을 알아주는 거울이라는 신비한 물건이었다. 상인말로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이 거울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집에 돌아온 김진사는 아내에게 거울을 선물했다. 여보, 한양에서 신기한 물건 하나 사왔소. 어머, 이게 뭐예요? 참 예쁘네요. 그 거울은 보통 거울과는 달랐다. 테두리에 봉황이 새겨져 있고 거울면에는 은은한 빛이 돌고 있었다. 상인이 그러는데 이 거울은 특별한 힘이 있다고 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함께 들여다보면
서로의 마음속 진심을 볼 수 있다고. 이씨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 그런 신기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사다 주신 거니까 소중히 간직할게요. 그날 밤 김진사는 아내에게 제안했다. 여보, 그 거울 같이 들여다봅시다. 정말요? 그럼 우리 마음속이 어떤지 보이겠네요. 두 사람이 함께 거울을 들여다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거울 속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지난 30년간의 추억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첫 만남, 혼인, 아들 상호가 태어난 날 함께 웃고 울었던 수많은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따뜻한 빛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어머, 정말 신기해요. 이게 다 우리 이야기네요. 하지만 거울 속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갑자기 화면이 바뀌더니 현재의 김진사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의 몸 주위에는 검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씨 부인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여보, 이게 뭐예요? 당신 몸에 왜 이런 검은 기운이? 김진사는 당황했다. 거울이 이렇게까지 자세히 보여줄 줄은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거짓말로 둘러댈 수는 없었다. 여보, 사실은... 그때 거울 속에서 또 다른 영상이 나타났다. 바로 김진사가 한양에서 의원을 만나는 장면이었다. 박 의원이 심화병이라고 진단하는 모습, 김진사가 충격을 받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이 병에 걸렸다고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이상했던 거예요? 김진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미안하오. 당신이 걱정할까봐. 걱정할까봐요? 3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긴다고요? 이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그때 거울 속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다. 이씨 부인의 마음속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안에는 남편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함께 뭔가 다른 비밀도 숨겨져 있었다. 거울 속 이씨 부인이 혼자 눈물을 흘리며 뭔가를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남편이 죽은 후 자신도 따라 죽기 위한 준비였다. 여보. 김진사가 놀라며 아내를 쳐다봤다. 이씨 부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도 비밀이 있었어요. 당신이 아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요즘 밤마다 식은땀 흘리는 것, 입맛 없어 하는 것, 자꾸 매화나무만 바라보는 것, 다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럼 왜 모르는 척? 당신이 저를 걱정해서 숨기는 마음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척 했어요. 당신이 먼저 가시면 저도 따라갈 생각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30년간 서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에서 긴 대화를 나눴다. 여보, 나는 정말 바보였소. 당신을 보호한다며 오히려 당신을 더 아프게 했소. 김진사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마음을 헤아린다며 혼자 죽을 생각까지 했으니. 이씨 부인이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완전히 털어놓는 순간이었다. 당신, 내가 왜 이 매화나무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시오? 김진사가 말을 이었다.
사실 이 나무에는 특별한 얘기가 있어요. 금강산 신선이 준 씨앗이라는. 김진사는 30년 전 신선과의 만남, 매화나무의 비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달빛 아래서 매화나무가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떨어져 있던 꽃잎들이 하나둘씩 다시 나무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어머, 이게 무슨... 바람 한 점 없는데도 꽃잎들이 공중에 둥둥 떠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시들어가던 꽃들도 다시 생기를 되찾고 새로운 꽃봉오리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갑자기 매화나무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바로 30년 전 김진사가 만났던 그 신선이었다. 김진사, 오랜만이구나. 김진사와 이씨 부인이 깜짝 놀라 무릎을 꿇었다. 신선님, 어찌하여? 신선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희들의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러 왔다. 30년 전 내가 말했던 시험 기억하느냐? 기억합니다. 혹시 제가 병에 걸린 것도? 그렇다. 하지만 이것은 죽음의 시험이 아니라 사랑의 시험이었다.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열고 나누는 것이니라. 신선이 손을 들어 김진사의 가슴을 만졌다. 그러자 그동안 괴롭혔던 아픈 기운이 스르르 사라지기 시작했다. 너희들은 30년간 서로를 사랑했지만 진정한 소통은 오늘 밤에야 했구나.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되었다. 신선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희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 신선이 매화나무를 향해 손을 내저었다. 그러자 나무에서 황금빛 열매 하나가 열렸다. 이 열매를 나누어 먹으면 너희들은 앞으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단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입니까? 앞으로는 서로에게 비밀을 만들지 말 것, 그리고 이 사랑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여 많은 부부들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할 것.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매화나무는 그 후로도 계속 사계절 꽃을 피웠고 김진사 댁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그 신비한 향기에 마음이 평안해졌다.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매화나무 아래에서 다투고 있었다. 남편은 아내 몰래 빚을 졌고 아내는 남편 몰래 친정에 돈을 보내고 있어서 서로를 불신하고 있었다. 이씨 부인이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서로에게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으세요. 사랑한다면서 비밀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잘못이에요. 젊은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들도 매화나무 아래에서 진심을 나누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매화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올 때마다 김진사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며 미소 짓는다. 그리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한다. 사랑이란 서로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더 잘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진실한 마음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답니다. 내일부터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충청도 땅에 지독한 구두쇠 영감이 살았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아끼고 절약하는 게 일상이 되었고 한 푼도 남에게 빌려주는 법도 빌리는 법도 없었다. 가난이 한이 되었는지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쓸 정도였다. 그렇게 쓰지 않고 모으다 보니 영감은 근동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영감은 모을 줄만 알았지 쓸 줄은 몰랐다. 본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가족들은 무슨 죄란 말인가. 영감, 모을 만큼 모았으니 이제 좀 쓰고 삽시다.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지금도 많이 쓰는데 더 쓰다니 정신 있는 거요? 하고는 펄쩍 뛰었다. 가족 모두 옷 한 벌을 가지고 사시사철 기워서 입고 덧대어 입다 보니 엄동설 아니면 추워서 덜덜 떨어야 했다. 그 많은 돈 죽을 때 가져가려나? 그거 무슨 청승인지. 가족들이 불쌍하구먼. 구두쇠 영감은 팔을 젓고 다니면 소매가 다를까봐 언제나 뒷짐을 진 채 마을을 돌아다니고 심지어 신발이 닳는다고 남이 보지 않을 때는 신발을 벗어서 들고 다닌다는 얘기도 있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워낙 지독한 구두쇠인지라 그 소문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언젠가 한 사내가 구두쇠 영감을 찾아왔다. 얼마나 아껴야 영감님처럼 돈을 모을 수 있는지 배우고자 왔습니다. 구두쇠 영감은 사내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날 따라오시오. 구두쇠 영감은 사내를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가더니 낭떠러지 끝에 뻗어있는 소나무 가지를 가리켰다. 저기에 매달리시오. 사내는 망설이다가 가까스로 가지에 매달렸다. 이제 한 손을 놓아보시오. 아래를 보니 천길 낭떠러지였다. 사내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두 손으로 소나무 가지를 더 힘껏 붙들었다. 자, 이제 내려오시오. 사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가지에서 내려왔다. 지금 소나무 가지를 붙든 것처럼 돈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시오. 그게 나처럼 돈을 모을 수 있는 비결이요. 사내는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영감은 슬하에 아들, 딸, 남매를 두었다. 며느리를 들일 때도 하도 씀씀이가 인색해서 아들은 힘들게 장가를 가야 했다. 아버진 아들보다 돈이 먼저인가 봐. 아들이 화가 나서 투덜거렸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도움을 받는다는 건 아예 꿈도 꾸지 않았고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했다. 딸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부잣집 딸이 이게 뭐니? 딸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구두쇠 영감의 환갑이 다가왔다. 지금은 환갑이면 인생 후반기를 시작하는 나이지만 그 시대엔 황혼기에 접어드는 나이였다. 구두쇠 영감은 아내와 자식들을 불러서 중대 발표를 했다. 마누라, 지금까지 사느라고 고생 많았지? 평생 힘들게 해서 미안하구먼. 너희들도 아버지 원망 많이 했을 거야. 내가 가진 것도 없이 워낙 힘들게 살다 보니 너희들에게까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허리띠를 더 졸라맨 것 같구나. 이거 받아라. 구두쇠 영감은 자식들에게 전담 문서를 건넸다. 그리고 아내에게 금고 열쇠를 맡기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쓰라고 했다. 아내와 자식들은 그동안에 서운하고 원망했던 마음이 봄눈 녹듯 순식간에 녹아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구두쇠 영감의 환갑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 초대를 받은 동네 사람들은 별로 달갑지 않은 표정이었다. 워낙 구두쇠 영감이라 차린 거나 있으려고? 글쎄 말이야. 그렇게 수군거리며 영감의 집에 들어선 사람들은 떡 벌어진 잔치상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온갖 사내진미와 갖가지 요리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져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무슨 일이지? 내일부터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그때 구두쇠 영감이 모인 사람들에게 한마디 했다.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지독한 구두쇠로 지난 세월을 살아왔어. 그 덕분에 내 자식들은 부모한테 기대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게 되었어. 이제 그동안 모은 재산을 모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려고 하오. 그 말을 듣자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잠시 후 영감의 진심을 확인하자 잔잔한 감동이 일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구두쇠 영감의 환갑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때 그 마을에서 어렵게 사는 노부부가 구두쇠 영감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이었다. 모인 사람들은 어리둥절해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자 남자가 일어서더니 사연을 들려주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젊은 시절 다리를 다쳐 잘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일을 못하자 아내가 대신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다가 뒹굴어서 허리를 다쳤지요. 그러다 보니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들 지경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턴지 매달 초하룻날 이른 아침마다 한 달치 양식이 문 앞에 놓여 있더군요. 한두 번 그러려니 했지만 계속 이어져서 어느 날엔가 작심하고 지켜봤더니 저 어른이 곡식 자루를 놓고 가더군요. 그 덕분에 어려움을 면할 수 있었지요. 지금에서야 고맙다는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구두쇠 영감을 오해한 사실을 부끄러워했다. 구두쇠 영감은 한평생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썼다. 돈은 어떻게 모으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네 번째 아내를 구하는 선비. 오늘도 박선비는 집을 나섰다. 10리나 떨어진 그의 친구 이찬판의 집을 찾았다. 예사 손님 같으면 사랑대문 앞에서 주인의 승낙을 얻은 다음 들어갈 것인데 박선비는 이찬판의 집 사랑을 들어가는 것은 마치 자기 집을 들어가듯 아무 말 없이 선뜻 들어섰다. 박선비가 사랑마루로 올라서자 주인 되는 이찬판은 마루에 누워 낮잠을 자는 중이었다. 이보게, 할 일 없이 백주 대낮에 잠을 잤다니 자네 팔자가 상팔자구먼. 자네 언제 왔나? 이찬판은 박선비를 보고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았다. 두 사람이 친구가 된 건 10여 년 전 일이다. 찬판이란 높은 자리에 있던 이찬판이 관리들의 부패와 타락한 현실의 염증을 느껴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을 했지만 대부분 농민뿐인 시골에서 마땅한 말벗도 없이 지내다가 우연히 멀리 떨어진 박선비를 만나 서로 친교하고 지낸 지 어언 10년이 지났다. 처음엔 찬판이란 벼슬을 지낸 사람이라 조심스러웠으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는 허물없이 마음을 통없는 친구가 되었다. 우정을 쌓는 데는 신분이나 지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찬판은 얼마 전에 세 번째 아내를 떠나보냈다. 박선비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걱정이 되어 부랴부랴 달려온 것이다. 간밤에 한숨도 못 자고 아침에 한술 뜨고서 깜빡 잠이 들었네. 박선비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런 이찬판을 바라보았다. 그래, 자네 마음 잘 알지. 그러나 어쩌겠는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자네 처지를 생각하면 정말이지 딱하네.
그래도 도리가 있나. 여보게, 힘내게. 박선비는 친구의 손을 힘껏 잡았다. 참판에까지 오른 관복에 비해 이 참판은 처복이 없었다. 대과에 급제하느라 20대 후반에 늦장가를 간 이 참판은 자식도 없이 3년 만에 아내를 떠나보냈다. 30대 중반에 두 번째 아내를 얻어 잘 사는가 했더니 그 인연도 길지 못했다. 낙향하고 살다가 주변의 권유로 세 번째 장가를 들었지만 이렇게 또 상처를 하고 만 것이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나이도 50줄에 들어서고 말았다. 오늘도 박선비는 그런 친구를 위로하려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아무래도 혼자 살아야 할 팔자인가 보네. 그래도 이렇게 살 수야 있겠나. 내가 한번 알아봄세.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막상 50이 넘은 늙은 호라비한테 누가 시집을 온단 말인가. 참판을 지냈다곤 하지만 지금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도 없는 처지에 막상 주선할 대상이 있을 리 없었다. 위로할 심사로 큰 소리는 쳤지만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박선비는 근동에 사는 정생원이 생각났다. 수천석을 헤아리는 부자여 토반 행세를 하며 거들먹거렸지만 실상은 내세울 게 재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정생원이 참판 사위를 얻는다면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진짜 내세울 만한 명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딸아이의 나이가 이제 19, 꽃다운 처녀라는 것이다. 아이고, 이 사람아. 발도 누울 자리 보고 뻗어야지. 50이 넘은 나이에 처녀장가라니. 그것도 네 번째인데 무슨 소리야. 이참판은 그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하지만 박선비는 뜻을 굽히지 않고 다시 말했다. 아니지. 믿져야 본전인데.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해보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한 번 말이라도 꺼내볼 테니 자네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게. 박선비는 이와 같이 말을 꺼내고는 어느 날 근동에 사는 지인들을 모두 집으로 초대했다. 물론 그 중엔 이참판과 정생원도 끼어 있었다. 그때 박선비는 무슨 생각인지 정생원에게 술을 한없이 권하는 것이었다. 밤이 깊도록 술잔이 오고 가니 모두 얼큰하게 취기가 올랐고 마지못해 마신 술에 정생원도 어지간히 만취가 되었다. 그때 박선비가 지나가는 듯이 정생원에게 말을 건넸다. 이보게, 자네 여식 참판한테 시집 보내지 않을 텐가? 참판 사위를 얻으면 자넨 참판의 장인 아닌가? 그런 농담하지 말게. 참판 사위라니. 참판이나 지낸 자가 왜 우리 딸을 데려간단 말인가? 그럼 데려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기는 할 텐가? 자네 옆자리에 앉은 저 사람이 바로 참판 벼슬을 지냈지. 어떤가? 인물 좋고 글 잘하고 두말 말고 그렇게 하게. 소문은 들었지만 서로 초면인지라 정생호는 취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다. 그때 좌중에 앉았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가 깜짝 놀랐다. 뿐만 아니라 정생호의 머리도 복잡했다. 인품은 좋아 보이지만 나이대가 자기와 동년배인데 그런 양반에게 자기 딸을 보내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하지만 참판 사위를 얻으면 명실공히 내세울 만한 집안이 되지 않겠는가. 아내와 한번 상의해 보겠네. 그리고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정생호는 아내에게 미적미적 그 얘기를 꺼냈다. 뭐라고요, 영감? 지금 제정신이요? 50 넘은 호라비한테 딸을 주겠다니요?
참판 아니라 참판 하랍이라도 그렇게는 안 되지. 그냥 한번 해본 소리요. 그 뒤 한 달이 못 되어 정생원 부인은 산 넘고 물 건너 수십 리나 떨어진 집안과 정혼을 맺었다. 근처엔 눈에 차는 집안이 없어 굳이 먼 곳에 있는 집안과 정혼하게 된 것이다. 마침내 혼례 날이 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신랑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무리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신랑이 아직 오지 않네? 어떻게 된 거지? 무슨 일 있나? 모인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 찾아와 사람들을 뚫고 정생원에게 귀옛말을 했다. 그 말을 들은 정생원의 얼굴이 흑빛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박선비가 정생원을 데리고 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인가? 신랑이 고갯길을 넘어오는데 갑자기 나타난 멧돼지에 놀라 말이 달아나다가 신랑이 낙마해서 그만 머리를 다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단 말인가? 아이고 이제 우리 딸은 초례도 치르지 못하고 과부가 되었어. 곰곰이 생각하다가 박선비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이 기회에 이 참판과 혼례를 시키세. 나이가 많으면 어떤가? 참판 사위라서 좋고 자네 딸도 과부가 안 돼서 좋지 않나? 정생호는 한숨만 푹푹 쉬더니 체념한 듯 말했다. 모르겠네. 자네 뜻대로 해보게. 나는 구경이나 할 테니. 정생호는 아내를 부르더니 무언가 얘기를 나누었다. 그러더니 마침내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여보게, 말을 내줄 테니 당장 데려오게. 정생훈이 귀옛말을 했다. 박선비는 그 길로 이참판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관복을 입히고 불이 나게 말을 달렸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모인 이들에게 식이 늦어진다고 사정을 구하며 음식을 대접하고 신랑이 도착하고 나서 오후 늦게야 혼례를 치렀다. 이 모양을 보고 속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여기저기서 웅성거렸다. 신랑이 나이가 많은데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신부 어머니는 땅을 치고 통곡을 했다. 신부를 초래청으로 내보내는 어머니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그 집안을 가득 메웠다. 기울어도 한참 기울어진 분위기는 초상집 같았지만 초례는 무사히 진행되었다. 보는 사람들도 면구할 지경이어서 고개를 차마 들지 못하고 있지만 오직 한 사람, 박선비는 얼굴에 만연의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또 한 사람, 신부의 아버지 정생호는 참판 사위를 얻었고 딸은 과부 신세를 면했다는 생각에 쓴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날 밤이 되니 부부의 방에 화촉 동방의 불이 밝혀졌다. 신부의 모친은 그의 남편에게 화풀이를 했다. 영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요? 우리 딸이 인물이 박색이요, 사지가 병신이요. 신랑이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차차 시집을 보낼 것이지. 이제 19살 된 것을 아비 같은 늙은이한테 내어주다니. 대체 딸을 시집 보내지 않은 거요? 똥을 치우지 않은 거요? 그 말에 남편은 듣기 싫소. 제 팔자가 오죽하면 신랑을 한번 보지도 못하고 과부가 되었겠소. 이번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시집을 잘 갔으니 아무 말 말고 두고 보시오 했다. 그 이듬해에는 신부의 나이 20살 때인데 벌써 첫 아들을 출산했다. 2년 후에는 둘째 아들을 낳았고 또 3년이 지나서 셋째 아들과 그 후 넷째 아들을 낳았다. 이처럼 사형제는 병 하나 없이 무럭무럭 자라났고 모두 총명하며 효성도 지극했다.
아들들은 모두 아비를 닮아 글재주가 뛰어나 모두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랐다. 이찬판도 80세까지 젊은 아내와 살며 뒤늦은 행복을 누렸다. 우물랑상의 비밀. 한 선비가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다. 이번에도 낙방하면 이제 그만둬야겠다. 칠전팔기라는 말은 있어도 팔전국이라는 말은 없는데 장시성을 가진 선비는 그동안 과거에 8번을 낙방하고 이번이 9번째였다. 집을 떠나올 때 동구 밖까지 따라 나온 아내에게 말했었다. 이번에도 낙방하면 농사라도 지어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겠소. 시집와서 지금까지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삭바느질에다가 허드렛 일까지 마다하지 않는 아내를 더는 볼 낯이 없는 까닭이다. 벌써 8번이나 걸어 익숙한 길이지만 산이 험준하고 골짜기가 깊어 길을 잃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자. 장선비는 낙엽이 쌓여 푹신한 자리에 잠시 머물렀다. 그런데 피곤한 탓인지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나 잤을까? 솔잎이 찌르는 바람에 눈을 떠보니 이미 캄캄한 한밤중이었다. 깜빡 잠이 들었구나. 어쩌지? 이거 큰일 났네. 그때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선비의 눈에 희미하게 불빛이 비치는 초가집 한 채가 보였다. 이런 곳에 집이 있네? 이전엔 본 적이 없었는데. 마을까지 내려가긴 너무 늦었고 그렇다고 길에서 지내다간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판이었다. 잘 되었군. 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하룻밤 묵어가자. 장선비는 불빛이 보이는 초가집을 찾아가 문 앞에서 주인을 찾았다. 실례합니다.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밤이 깊어 그러니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있을까요? 그러자 문을 열더니 한 낭자가 나왔다. 여긴 저와 제 남동생만 살고 있습니다. 사정이 딱하시니 누추하지만 골방이라도 개의치 않으시면 묵었다 가시죠. 감사합니다. 날이 밝는 대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비는 골방에 자리를 펴고 누워 잠을 청했다. 그런데 그때 옆방에서 오누이가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님, 우물랑상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오? 그런 건 과거 보러 가시는 옆방 선비님한테 물어봐야지. 초면에 어떻게 물어보겠소? 더구나 주무시는데. 선비는 오누이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다가 깜짝 놀랐다. 내가 과거를 보러 가는 줄 어떻게 알았지? 그러자 낭자가 얘기를 시작했다. 그럼 내가 얘기해 주마. 옛날에 어질고 훌륭한 임금이 있었단다. 나라는 풍족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어 백성들도 아무 걱정 없이 살았지. 그런데 왕비가 갑자기 병이 들어 어린 세자를 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단다. 임금은 절망하여 오래도록 마음을 잡지 못했지. 전하, 새로운 왕비마마를 맞으셔야 하옵니다. 신하들의 간곡한 말과 아직 7살밖에 되지 않은 세자를 위해 임금은 새로 왕비를 맞이했단다. 그런데 그 왕비는 장차 자기가 낳은 아이가 임금의 후사를 이어가길 바랐지. 그러다 보니 세자의 존재가 눈에 가시였던 거야. 저 아이만 없으면 아무 걱정 없는데. 그 못된 왕비는 세자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지. 그러다가 왕비는 마침내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된 거야. 평소 얍삽한 전의를 매수해서 자기가 큰 병이 든 것처럼 꾸몄지. 세자, 이 어미가 큰 병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병이 나을 수 있사옵니까? 세자는 또다시 왕비를 잃어 아버지가 큰 슬픔에 빠지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 그때 간교한 전이가 세자에게 말했지.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어린아이의 간이 특효약이옵니다.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하던 어린 세자가 비장한 결심을 하고 전이에게 말했지. 전이 나를 우물가로 데려다 줘. 우물엔 어인일로. 간교한 전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세자를 바라보았지. 내가 우물에 빠져 죽거들랑 내 심장을 어마어마하게 올려주시오. 세자는 왕비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자기 심장을 바치기로 결심했던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세자는 음흉하기 짝이 없는 전이의 말을 믿고 끝내 우물에 그 조그마한 몸을 던지고 말았지.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그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면 하얀 꽃이 한 송이씩 나왔고 밤마다 예쁜 낭자가 우물 위에 앉아 피리를 불었단다. 임금은 세자가 보이지 않자 궁 안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했지. 하지만 아무 곳에도 세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단다. 슬픔에 잠긴 임금이 후원에 나와 거닐고 있을 때 어디선가 피리 소리가 들려왔지. 그 소리에 이끌려가 보니 한 낭자가 우물에 앉아 피리를 불고 있었단다. 처음 보는 처자인 것 같은데 왜 여기서 피리를 불고 있느냐? 그러자 낭자는 왕비를 위해 우물에 몸을 던진 세자를 위로한다고 말했지. 마침내 왕비의 악행을 알게 된 임금은 왕비를 극형에 처했고 그 이야기를 우물에 앉아있던 낭자가 들려주었다고 해서 우물낭상이라고 부르게 되었단다. 아, 그렇구나. 남동생은 궁금증이 풀렸다며 좋아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장선비는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런데 이른 아침 눈을 떠보니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골방에 누워 있어야 할 자신이 평평한 바위 위에 누워있는 게 아닌가. 참 이상도 하구나.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장선비는 간밤에 들었던 우물랑상 이야기를 가슴에 새긴 채 한양에 올라가 과거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그런데 과거 시험 시제를 본 장선비는 온몸에 전율이 오를 정도로 깜짝 놀라고 말았다. 간밤에 온우이한테 들었던 우물랑상이 바로 시제였던 것이다. 장선비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붓끝을 놀려 적어 내려갔고 9번 만에 마침내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다. 장선비에게 시제를 알려준 온우이는 과연 누구인가? 조상이 도운 것인가? 그 뒤로 그 골짜기를 낭상골이라 초가집이 있던 자리는 낭상바위라고 부르게 되었고 장씨 가문에선 그곳에 낭상각이라는 제시를 지어 조상의 은덕을 기렸다고 한다. 새우젓 장사의 마음을 훔친 여종. 긴 담장이 둘러쳐진 소술대문 앞을 한 남정네가 기웃거리고 있었다. 거기 누구냐? 만식이가 보고 소리치자 그는 재빨리 몸을 돌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웬 놈이지? 벌써 며칠째 문 앞을 기웃거리네. 박대감집 종 만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만식을 피해 달아난 사내는 칠석이라는 장사치였다. 호라비가 되어 살아온 지 3년째 슬아의 자식도 없는 혈혈 단신의 몸으로 새우젓과 어리굴젓을 지고 다니며 팔았다. 이 사내는 우락부락한 인상과는 다르게 성품이 온순하고 마음이 착했다. 달포쯤 전이었다. 젓갈을 지고 들어간 박대감집에서 여종 순덕이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그는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남의 집 종을 마음에 두면 어쩌자는 거요. 하지만 다른 일은 손에 잡히지도 않았다. 밥을 먹어도 돌을 씹는 것 같고 온통 순덕이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했다. 그래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겠다고 이렇게 틈만 나면 문 앞을 기웃거리는 거였다. 밤에도 순덕이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를 며칠째였다. 어느 날 해가 질 무렵 집에 돌아온 그는 방에 들어와 벌렁 드러누웠다. 그리고는 이튿날 해가 중천에 뜨도록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그랬다.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며칠째 기척이 없자 이웃집에 사는 심서방이 걱정이 되어 찾아왔다. 이복의 칠석이 안에 있나? 대답이 없자 몇 번 방문을 두드리다가 심서방이 문을 열었다. 이 사람아, 방에 있으면서 왜 대답이 없어? 어디 아픈가? 칠석은 힘없이 고개만 가로저었다. 아이고, 이 사람 다 죽어가는구먼. 왜 그런디야? 고풀 한번 안 앓던 사람이 웬일이랴? 아니요, 괜찮아. 괜찮기는 아플 때 병간호라도 해줄 여자라도 얻어야겠네. 심서방의 말을 물끄러미 듣고 있던 칠석은 그제야 한숨을 쉬며 마음을 털어놓았다. 마음에 둔 여자가 있다고? 호되게 상사병을 앓고 있구먼. 이 사람아, 놀리지 말게. 이런 마음은 난생 처음이구먼. 놀리는 거 아니요. 친구가 세장가 가고 싶어 하는데 내가 나서 볼게. 참말이요? 그럼 그 처자가 누구요? 칠석은 쑥스러운 듯이 심서방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이는 것이었다. 뭐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박대감집 종을 속량시키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나? 얼마나 드는데? 아마 부르는 게 값일걸? 칠석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떠오르자 심서방은 놀려주려는 생각에 한마디 했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지. 순덕이하고 살림을 차려주면 그 집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지. 그리요? 난 아무래도 좋아. 그 처자와 살게만 해준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 뭐요? 제정신이 아니구먼. 마누라 얻을 생각에 자손 대대로 종을 만들겠다고? 자네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먼. 심서방이 한마디 톡 쏘아붙이며 돌아가자 혼자 남은 칠석의 심정은 한없이 착잡했다. 이튿날 아침 칠석은 새우젓 항아리를 지고 집을 나섰다. 칠석이 찾아간 곳은 박대감집이었다. 싱싱한 새우젓살이여, 어리굴젓살이여. 담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치니 누군가 대문을 열고 나왔다. 그런데 바로 꿈에도 그리던 순덕이었다. 난 칠석이라는 사람이요. 칠석이. 한마디 툭 던지고는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순덕은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멍하니 쳐다보았다. 별꼴이야? 순덕은 중얼거리며 얼른 들어가 버렸다. 그날 이후로 칠석의 이상한 짓거리가 이어졌다. 새우젓 항아리를 짊어지고 새우젓 사라고 소리치다가 순덕이의 모습이 어른거리면 달려가 자신의 이름을 대고는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쩌라고? 별꼴이야 정말. 그 모습을 지켜본 가뿐애미가 순덕이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누구요? 모르겠어요. 살짝 정신이 돌았나 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 사내가 저러는 건 필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야. 조심해 이거사. 꿍꿍이라뇨? 무슨 꿍꿍이가?
요 맹추야, 너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괜히 외간 남자에게 관심 갖지 말고 덕팔이나 만식이 중에 골라 시집갈 생각이나 하라고. 갑분애미도 마님의 명에 따라 일 잘하는 준배와 살림을 차려 갑분이를 낳았다. 싫어요. 싫어? 그러면 장사치가 좋다는 말이야?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 그 사람은 더 싫어요. 전 도련님처럼. 뭐여? 큰일 날 소리 하네. 행여 그런 생각 꿈에라도 꾸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집 종이여, 종년. 갑분애미는 눈을 부라리며 단단히 경고를 했다. 순덕은 그 집 도련과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다. 어려서는 멋모르고 어울려 놀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로 신분이 다르다는 걸 알자 서먹서먹한 사이가 되었다. 하지만 사랑채 침소 정리를 하다 보면 자연히 도련과 마주치는 적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순덕은 얼른 고개를 돌리고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루는 침소에서 나오는데 순간 도령이 부르는 것이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한창 여자의 눈을 뜬 도령에게 예쁘장한 순덕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무슨 일이신데요? 영문을 몰라 멈칫 서 있는 순덕이를 보자 도령이 다시 부드럽게 불렀다. 순덕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너와 난 다정한 소꿉친구가 아니더냐. 도련님, 쇳내는 천한 종년이옵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다정한 소꿉친구로 돌아갈 수 없겠느냐? 도련님. 순덕이는 감동을 해서 흐느끼고 있었다. 괜찮아. 이번에 과거에 급제하면 너를 면천해달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리마. 그날 밤 도령과 순덕이는 밤을 하얗게 불태우고 말았다. 그 뒤로 도령은 기회만 있으면 순덕을 몰래 불러대곤 했다. 순덕이는 도령의 따뜻한 손길에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었다. 하지만 도둑질도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마님이 그 사실을 전부 알게 되었다. 글 공부는 안 하고 못된 짓만 해? 순덕이 요 앙큼한 것.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다. 막내딸 내외가 친정에 다니러 왔다. 돌진한 손자를 안고 있던 마님이 순덕이를 부르는 것이었다. 부르셨어요, 마님? 그래, 잠시 도련님 좀 봐주렴. 도련님을요? 그래, 도련님이 원체 순하니 보기는 수월할 게다. 잘하면 잠을 깨기 전에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런데 생각보다 마님이 늦게 돌아왔다. 그래, 애썼구나. 나가보거라. 그런데 얼마가 지났을까? 갑분애미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순덕이를 마님의 방으로 데려가는 것이었다. 순덕아, 여기에 있던 금거북이 어디다 치웠느냐? 금거북이요? 그래, 금거북이 분명 여기에 있지 않았더냐? 그랬다. 분명히 금거북이가 경대 위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금거북이가 사라지고 보이질 않았다. 순덕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분명히 여기에 있었는데. 그런데 왜 없다냐? 금거북이가 살아서 도망이라도 쳤단 말이냐? 마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면서 소리를 쳤다. 여봐라, 당장 이것을 끌어다가 바른 대로 실토할 때까지 가두어라. 마님, 전 정말로 아무것도 몰라요. 종들이 달려들어 억센 팔로 순덕을 끌어내서 매를 때리고 광에 가두었다. 밤새 잘 생각해봐라. 내일도 말 안 하면 실토할 때까지 가둘 테다.
날이 밝았다. 밤새 퉁퉁 부은 눈으로 끌려 나온 순덕이 마님 앞에 꿇어 앉았다. 어디에 두었느냐? 어서 내놓아라. 전 모르는 일이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도령을 보자 순덕이가 소리쳤다. 도련님, 쇳내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럴 리 없다고 마님께 말씀 좀 드려주세요. 그러자 도령은 정색을 하더니 말했다. 어머님이 공연히 그러시겠느냐? 그런 해괴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사실대로 밝히거라. 그러더니 순덕이의 애절한 눈빛을 뒤로하고 사랑채로 가버리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노려보고 있던 마님은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 발칙한 것 같으니라고 무엇들 하느냐? 말할 때까지 주리를 틀어라. 마님은 아들의 버릇을 고치려고 갑분애미를 시켜 금거북이를 숨겨둔 것이다. 그때 갑분애미가 한마디 거들었다. 마님, 순덕이를 가끔 만나러 오는 사내가 있습니다요. 혹시 그 사내가? 갑분애미의 말에 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그쳤다. 내 인연, 그 사내한테 주었나 보구나. 바른대로 대거라. 우악스러운 종들이 달려들어 순덕이에게 매질을 해댔다. 고문에 못 견딘 순덕이 입에서 한마디 외침이 들렸다. 칠석이라는 사내입니다. 순덕은 매질에 못 견디어 엉겁결에 새우젓 장사의 이름을 대고 말았다. 당장 그 자를 잡아와라. 칠석은 영문도 모른 채 잡혀와 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네 이놈, 당장 금거북이를 내놓아라. 금거북이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모른다고? 그러면 저것이 그 물건을 딴 놈에게 주고 너한테 뒤집어 씌웠단 말이냐? 그러자 순덕이 말했다. 저 사람은 이 일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당장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년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야. 칠석은 순덕이가 도련님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고 결국 마님이 이런 사태까지 벌이고 있다는 걸 눈치채게 되었다. 이대로 놔두면 순덕이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래, 내가 대신 갚아주자. 그리고는 마님에게 말했다. 제가 금거북이 값을 물어드리면 순덕이를 놓아주시겠습니까? 그야 당연한 말 아니겠느냐. 금 20냥으로 만든 것이니 그리 알아라. 칠석은 그날로 집에 돌아와 집과 세간살이를 모두 팔아서 금거북이 값을 마련했다. 마침내 순덕은 풀려났다. 온몸에 멍이 들고 헬쑥해진 얼굴로 순덕은 돈을 물어준 칠석을 찾았다. 하지만 모든 걸 정리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칠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마님의 방을 청소하던 종이 문갑 뒤에서 잃어버렸던 금거북이를 찾아낸 것이다. 마님, 거북이를 찾았습니다요. 여기 뒤에 있었네요. 순덕이가 가져간 게 아니었어요. 마님은 떡이라도 몰래 먹다가 들킨 듯이 당황한 빛을 보였다. 마님과 갑분애미는 아차하는 표정으로 서로 쳐다보았다. 금거북이가 문갑 뒤에 있었다는 얘기가 온 집안에 퍼졌다. 순덕이가 가져간 게 아니었네. 마님도 참 잘 알아보지도 않고서 금거북이 값을 물어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요? 식솔들은 모이기만 하면 수군거렸다. 금거북이 사건을 들은 박대감은 불같이 화를 냈다. 아니, 찾아보지도 않고서 죄 없는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내가 금거북이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무고한 백성으로 돈을 뺏었다고 조정에 알려지면 큰일이란 말이오. 박대감은 순덕이를 불러들였다.
자, 이건 내 종문서다. 오늘부로 널 면천해 주겠다. 그리고 칠석인가 그자를 대신해서 너에게 대신 돈을 돌려주겠으니 그걸로 이번 일을 덮도록 해라. 박대감은 순덕이 보는 앞에서 종문서를 태워버리고 칠석의 돈을 돌려주었다. 순덕은 자유의 몸이 되어 칠석의 행방을 찾았으나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장터 국밥집에 사람이 붐비고 있었다. 2년 전 객지에서 온 여인이 국밥집을 차리자 입소문을 탔다. 그리고 떠돌이 장사꾼들이 장터에 오면 반드시 들리는 단골집이 되었다. 그런데 주인 여자가 들르는 사람마다 붙잡고는 누군가를 찾는 것이었다. 혹시 새우젓 장사 보신 적 있으세요? 맹씨 노인은 아는데 작년에 돌아가셔서.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패랭이를 쓴 사내가 새우젓 항아리를 지고 들어서는 것이었다. 그러자 여자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급히 다가갔다. 혹시 저를 모르세요? 그러자 사내가 여자를 바라보았다. 순덕이? 당신이 왜 여기에? 그 사내는 바로 칠석이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순덕은 금거북이를 찾은 일, 면천을 받아 돌려받은 칠석의 돈으로 국밥집을 차려 칠석을 기다린 일 등 그동안의 사연을 칠석에게 말해주었다. 오늘은 이만 국밥집 문을 닫습니다. 순덕은 국밥집 문을 닫고는 칠석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왔다. 모두 당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당신 아내예요. 순덕 때문에 모든 걸 잃었던 칠석은 이제 모든 걸 다시 돌려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보물인 순덕을 얻게 되었다.